안녕하세요. HLB가 간암치료제 병용요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라페닙을 뛰어넘고 허가받은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임상시험 결과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뛰어넘어야 하는 숙제가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마백에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죠. 여기에 Statistical Analysis를 보겠습니다. 480명의 환자를 샘플 사이즈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전에 계산된 환자 수입니다. 80%의 파워, 검정력을 제공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워가 80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험을 100번 했고 80번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면 검정력이 8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일 때 실제로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80%라는 의미입니다. 즉 진짜로 약의 효능이 있을 때 약의 효능이 있다고 잡아낼 확률이 8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임상시험에서 파워는 80%를 잡았으니까 100번 중에 20번은 실제로 효능이 있어도 효능이 없다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100번 중에 80번은 효능이 있을 때 효능이 있다고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효능이 있다고 잡아냈죠. 만약 검정력이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효능이 있어도 효능이 없다고 결론 나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판 허가를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력을 80% 이상으로 맞춰주는 건 정말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 표본의 크기도 늘려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겠죠. 하지만 임상시험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임상시험이 성공하고 시판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검정력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커집니다. 아무래도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검정력을 80%로 맞추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는 작을 수가 없습니다. 검정력을 80%로 맞추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수가 48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정도의 환자는 뽑아야 하는 겁니다. 왜 100명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적정한 환자의 숫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게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경우에는 480명의 환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312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도 기존의 여러 임상시험들을 토대로 산출한 근거일 겁니다. 임상시험이 언제 종료될지 그런 것들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시작 전에 대부분의 것들은 추정된다는 겁니다. 480명 중에 312명이 사망하면 대략 비율로는 65% 정도가 됩니다. 절반 이상이 사망하면 미디언 OS 값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딱 50%로 잡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군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겠죠. 소라페니 투여군에서 좀 더 많이 사망할 겁니다. 소라페니 투여군에서는 50% 사망에 벌써 도달했어도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군에서는 아직 50%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전체 환자의 65%가 사망할 것을 타겟팅해서 임상시험을 디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OS는 이 논문에 실릴 당시에 아직 미디언 값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값이 미디언 OS가 아닌 12개월 OS의 비율로 나온 겁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경우 67.2%였고 소라페닙의 경우 54.6%였습니다. 이렇게 임상시험은 총 몇 명의 환자를 모집할지 사전에 계산하고요. 그 중에 몇 명의 환자가 사망할 것인지도 계산을 하고요. 여기 보이듯이 임상시험 종료일자도 계산을 합니다. 전부 추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 생각 없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게 임상시험이라는 것이죠. 환자 수, 사망할 환자 수, 임상 종료기간 전부 추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임상시험 환자 수를 적게 뽑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모집단에서는 효과가 있음에도 표본이 작기 때문에 그 효과의 차이를 검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상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최적의 표본 크기는 연구계획 단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후 약방문할 필요는 없겠죠. 사전에 계산만 하면 일단 표본의 크기는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한다 해도 잘 구해야겠죠. 잘못 구하면 임상시험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걸 임상 디자인의 실패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는 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겠지 생각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이때 원인이 무엇일까 찾을 때 표본의 크기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검출되지 못한 이유가 혹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분석해 본다는 것이죠. 사후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였다는 판단이 서면 사실 이건 임상 디자인의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임상시험 전에 적정한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강아지 안과 수술의 성공률을 A그룹은 45%, B그룹은 40%가 나왔다고 합니다. A그룹은 40마리였고요. B그룹은 20마리였습니다. 2대1로 그룹을 나눴죠. 그런데 5%의 차이가 있음에도 P밸류는 0.71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죠.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5%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임상시험은 5%의 차이를 검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차가 크다 보니까 5%의 차이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정 지어버린 게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한마디로 표본을 많이 뽑았으면 5%의 차이는 확실하게 잡아냈을 텐데 표본을 적게 뽑아서 오차가 커지는 바람에 5%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은 것이죠. 이런 의심이 든다면 강아지를 많이 뽑아서 임상시험을 다시 해보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5%의 차이를 잡아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5%라면 굳이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이 차이를 잡아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5%가 큰 차이다 싶으면 이건 임상시험을 다시 해볼 만하죠. 하지만 5%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면 임상시험을 다시 해볼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 수술입니다. A그룹은 50마리였는데요. 성공률이 80%였습니다. B그룹은 40마리였는데요. 성공률이 70%였습니다. P밸류는 0.2727이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성공률에 차이가 없다고 연구 논문을 투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믿을만 할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논문은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잡아낼 확률이 낮았을 수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검정력이 낮다는 것이죠. 만약 대립가설이 실제로 참인데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결론 내릴 확률이 50% 수준이라면 이건 논문을 믿기 힘듭니다.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확률이 반반이라는 것이죠. 검정력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논문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잡아낼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왜?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의심이 되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에서 10% 이상의 차이를 검출하는 것을 80% 확신하기 위해서는 유의수준 5%에서 총 438마리의 강아지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워, 검정력이 80% 수준에 맞추려면 438마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90마리밖에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정력이 심하게 낮기 때문에 성공률에 차이가 없다는 논문의 결과를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정력이 낮다 보니까 A그룹의 성공률 80%와 B그룹의 성공률 70%가 10%나 차이가 나는데도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게 아니었나 싶은 것이죠. 물론 표본의 크기를 늘려서 다시 한번 임상시험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표본 크기와 검정력은 연구 결과의 정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표본의 크기를 굉장히 신경을 잘 써야 하는 것이죠. 리버세라니 위와 엔젤 스터디도 OS는 차이가 있지만 P밸류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경쟁약을 투여받아서 OS가 오염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조금 작았던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임상시험의 환자 수보다 리버세라니 임상시험의 환자 수가 조금 작긴 했죠. 옵티버는 493명이고 론서프는 507명인데 리버세라닙은 460명이었습니다. 사이람자의 355명보다는 크지만 최근에 허가받은 약들에 비하면 표본의 크기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OS가 실제로 차이가 있음에도 차이가 있다고 잡아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약을 복용해서 플라시보군도 오래 살아버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플라시보군이 5개월이나 살아버렸습니다. 사이람자, 옵티버, 론서프만 봐도 3개월에서 4개월인데 리버세라닙의 플라시보군만 5개월을 살아버렸죠. 세 줄 요약입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임상시험을 설계할 때 검정력 파워를 80%로 맞췄습니다. 실제로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잡아낼 확률을 80%로 잡았다는 소리죠. 왜 이게 중요하냐? 표본 크기와 검정력은 임상시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잡아내지 못하면 임상시험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고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되고요. 그에 따라 검정력도 높아집니다. 엔젤 스터디를 보면 같은 정확증의 옵티버와 론서프보다 리버세라닙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물론 신약개발회사와 CRO 등 전문가들의 엄밀한 계산을 통하여 나온 결과일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P밸류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진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